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IMF의 네,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한국은행 금통위 가지고 또 즉시 분석했는데, 네, 아, 방금 전에 또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고요. 밤 10시, 그러니까 싱가포르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국제 엠바고죠. 이렇게 네, 보고서가 발표가 막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낀 그 하나의 총평은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그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의 느낌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 부제가 a rocky recovery라는 표현을 썼어요. rocky recoveries. 그러니까 그 회복되는 여정, 경제가 이제 운영되는 그 여정이 굉장히 rocky하다. 그러니까 음, 울퉁불퉁하다. 네, 그리고 험난하다. 이런 표현이죠. 매우 험난한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그냥 평탄한 길을 걷는 거랑 오르막길을 걷는 건 또 다르고요. 오르막길에 이렇게 막 암벽이 막 많이 있을 때 그 암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과정은 더 험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IMF가 이번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정말 세계 경제가 녹록치 않게 어, 전개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 경제도 역시 추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매우 또 위협적인 전망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OECD의 전망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OECD 전망에서는 fragile recoverys라고 표현했었어요. fragile. 깨지기 쉬운 경제 회복세다. 그러니까 경제가 언제든지 또 금방 무너질 수도 있을 만큼 불확실한 경제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IMF는 이번에 rocky한 recovery다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말 이 세계 경제를 관찰하는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것은 어쨌든 어, 23년 경제가 말 그대로 리세션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설명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IMF 경제전망 보고서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월, 4월, 7월, 10월 음, 이렇게 총 4번 발간됩니다. 근데 여기서 1월과 그리고 7월은 4월과 10월에 발간되는 그 메인 보고서의 업데이트 버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4월과 10월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되긴 하는데 그 사이에 7월, 1월에 업데이트된 숫자를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는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들이 자국의 경제를 전망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경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 전망하는 여러 산식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D다라고 했을 때 D를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다는 것은 D를 전망하는 것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하나의 공식인 거예요. 그럼 A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 밖에 여러 주요한 변수들을 조합해서 그 복잡한 산식으로 제가 간소화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복잡한 산식으로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인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계속 제시해드렸던 저의 전망치인 거예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흘러갔고 뭐 괜찮으면 2.5%로 중립적으로는 1.9%. 근데 1, 2번의 시나리오가 깨질 경우 한 시나리오 3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난 10월에 전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전망을 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미국 경제 성장률 혹은 뭐 한국 경제 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뭐 금리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의 조합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고 있는 전망하는 그 산식을 갖고 있는 모든 연구 기관들이 역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제가 깔릴 텐데, 그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전망치를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네. 그게 IMF의 전망치를 집어넣는다. 어,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한국 경제를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IMF 경제 전망 보고서는 정말 이 경제를 연구하는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바이블에 해당된다. 아, 물론 종종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구독자분들 중에 일부는 그거 믿을만 하냐 이런 생각인데 이걸 안 믿으면 그럼 무엇을 믿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 유튜버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굳이 이제 반문을 한다면 IMF에 저도 다녀와 봤고 IMF 미국 워싱턴에 있지만 IMF 그 기관도 상당히 규모가 있고 큰 국제 기구의 성격이지만 거기에 이코노미스트들만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탑 레벨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만 300명가량 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경제만 담당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서너 명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 경제를 조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IMF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좀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나침판과 같다, 방향자와 같다. 자, 이렇게 보고서의 의미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블이자 나침판이다.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이 IMF가요, 글로벌 네, 경제, 경기 침체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자료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그래프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하나의 경제의 사이클이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평년에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하냐면 3.5% 성장한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세계 경제의 GDP 규모가 3.5% 평년적으로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고 이때 말 그대로 역성장을 했다. 이 마이너스 3.1% 역성장은 거의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이런 충격이 있었나 할 만큼의 경제 위기였다. 이런 말씀 계속 누차 드려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3.1%는 세계 경제가 이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적인 숫자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회복되는 듯 했었죠. 21년에 이게 펜트업 디맨드인 거죠. 나름 회복되는 듯 했었죠. 그리고 이 회복세를 저와 함께 그 무작정 경제 공부 따라하기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이해하시겠지만 6.1%는 정말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비교 연도에 비해서 기저 효과가 발휘돼서 비교 연도 자체가 너무나 폭망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만 조금 나아져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은 기저 효과에 따른 숫자다. 이것을 이제 가늠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22년 성장률, 23년 성장률이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름 강한 회복세를 지속할 거야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 전망을 하다가 22년 1월 들어서 이제 그 경제가 생각보다 더 강한 회복은 못하겠구나라고 회복세가 이렇게 더 지지부진해지는 느낌으로 전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소위 전쟁의 충격, 전쟁 이후에 고물가,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죠. 그 고금리를 채택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 이렇게 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22년
어, 이후에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23년 1월에는 또 3.4, 2.9로 전망을 했었어요. 이 3.4, 2.9%로 또 완만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됐어 라고 전망을 했었다가 이번 23년 4월 IMF 경제전망 보고서는 2.9에서 2.8로 음, 추가적인 하향 조정을 한 것이다. 네. 결국 1월 발표한 이후 2월, 3월 동안 부정적인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인 락키한 이벤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치에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계 경제 성장률 2.8%의 의미를 한번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때 IMF 전망치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만 제가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 해가 이렇게 네 번 있습니다. 이 네 번을 우리는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부르죠. 이 보시는 좀 1980년대 초에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 있었고요. 세계 경제가 거의 0% 성장했던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IMF 외환 위기는 뭐 우리에겐 위기지만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그닥 위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제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로 역성장했었는데 마이너스 0.08%니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이죠. 그냥 0인 거예요. 네. 마이너스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0에 가까운 숫자에 부합하는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 네 번의 경제 위기급을 제외해 놓고 보면 거의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거의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니까 세계 경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23년 경제를 그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한국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세계 경제를 조망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락키한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전망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한국 경제도 들어가고요. 한국 경제는 소위 말하는 이 선진국 권역에 들어갑니다. 세계 경제를 이제 둘로 쪼개는데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쪼갭니다. 그중에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권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들 질문 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준상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권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MSCI 이 주가 지표 상에서는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우리가 하죠. 저희가 아니라 한국이 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현 정부가 그 하나의 경로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공매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재개한다든가 외환 시장을 개방한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이지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한국 경제는 정말 누가 봐도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그 선진국 권역에 있는 주요국들에 대한 IMF의 전망치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좀 읽을 때 주로 23년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지난 1월 전망치고 이쪽은 이번 4월 전망치입니다. 여기서 조정폭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0.1%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선진국인데요. 선진국 경제가 2.7, 1.3%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일 경제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23년 경제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잠시만요.
네, 이런 문이 열려 있어서 네, 이런 경제 국면에서 이 영국 경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3으로 마이너스 소위 역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경제 위기 국면인 거예요.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고 22년은 그리고 23년은 기존의 1.7%로 전망을 했다가 1.5%로 또 하향 조정한 겁니다. 네, 지난 1월에도 1.7%로 조정했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을 2.0에서 1.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도 상향 조정하고 중국도 상향 조정하고 세계 경제를 다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었는데 우리나라만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나라 성장률의 조정치가 마이너스 0.22%포인트로 1.5%로 하향 조정한 거 보니까 한국 경제는 유독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10월에 경제 전망서를 낼 때 1.9%로 전망치를 제시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매우 비관적으로 23년 경제를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표현을 해 주셨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KDI가 1.8%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었고요. 한국은행이 또 이어서 12월에 1.7%를 제시했다가 또 이번 2월에 1.6%로 하향 조정했고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에 1.6%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었고요. IMF는 지난 23년 1월에 이거 오타입니다. 1.7%로 제시를 했다가 이번에 1.5%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해가 없도록 지금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으시니까. 제가 이거를 안 바꾼 거예요. 23년 1월이어야 되는데 4월로 안 바꾼 겁니다. 이걸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면 4월로 바뀌었죠. 네, 23년 1월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가 이번 4월에 1.5%로 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각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뷰입니다. 그게 저는 중립적으로 1.9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도 제시했었지만 이미 시나리오 1, 2는 깨졌습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시나리오 1에 해당되는 그 전제가 있고요. 2에 해당되는 전제가 있는데 여기 시나리오 1과 2에 해당되는 전제는 이미 깨졌습니다. 굳이 따지면 지금 저의 전망치는 1.9에서 1.4로 조정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쟁도 안 끝났다라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전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쟁이 끝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전제가 깨져버리고 역시 상반기 중에는 전쟁이 끝난다거나 물가가 빨리 잡힌다거나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게 시나리오 2인데 시나리오 2도 배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시나리오 3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은 세계 주요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국제 기구나 혹은 뭐 국내 연구 기관들의 전망치와도 부합하게 이렇게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일 쇼크 때 역성장, 그죠?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역성장, 그리고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 겪었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겪었는데, 이 네 번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제외해놓고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다라는 거, 그 네, 낮은 전망치도 계속 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죠. 경제 위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위기 국면을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경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네. 교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예,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요, 세계 경제를 관망하는 데 참 도움이 될 만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세계 경제를 관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프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사진 찍어서 내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그래프를 바라봐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신 있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성장률과 23년 성장률이 이 검정색을 따라가 보세요. L자로 꺾여 들어가죠. 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L자형 침체, 경기 침체 국면. V자로 충격인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 권역과 신흥개도국 권역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수도권 어, 집값 등락률과 비수도권 등락률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22년이 2.7%, 23년은 1.3%, 물론 1.2%, 1.3%로 나름 상향 조정한 게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L자에 꺾여 있다. 그죠? 경기 침체 국면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독일이나 영국 네. 같은 경우는 역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를 먼저 갔다가 오겠습니다. 미국 경제도 역시 지난 22년 10월까지만 해도 매우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1.0%였죠. 그랬다가 23년 1월 들어서 그래도 그렇게 강한 랜딩은 아니다.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었어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4월 들어서 또 0.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 그래도 경기 침체는 맞죠. 그죠?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제 국면이니까 경기 침체는 맞지만 그래도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매우 소프트 랜딩 금융 위기나 뭐 금융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갈까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런 위협은 아니다. 경제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향후에 FMC 회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경제가 나름 뒷받침이 되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좀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는 나름 뒷받침되고 물가는 다소 안 잡히니까 마음 놓고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도 되는 여건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신흥개도국,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신흥개도국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긍정적인 기회를 받습니다. 이것을 IMF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리쇼링은 나가 있던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2017년에 한 보고서에 뉴쇼링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나가 있던 공장을 자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나가 있던 공장을 자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로 옮긴다. 그걸 음, 뉴쇼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IMF가 이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렌드 쇼링. 네. 프렌드 쇼링은 자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 그 이전하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FDI,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유입되고 긍정적인 기회가 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경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럴 때 리오프닝 수요에 충족하는 관광 산업이 좀 기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국가들이 그 관광 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서 신흥개도국을 좀 추천드리고 신흥개도국 중에서 말씀드렸던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은 매우 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22년, 23년 그 L자로 꺾여 들어가긴 하지만 매우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신흥개도국 안에 중국도 들어가니까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은 나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IMF 경제전망 보고서 뭐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마구 제가 요약적으로 전해드린 거고요. 여기서 좀 강조하는 메시지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강조하는 메시지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일단 IMF는 국제기구답게 세계 경제에다가 세계 정부에다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 권고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적 재정 정책, 또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라라는 권고의 메시지가 매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세계 경제가 매우 험난한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락키한 리커버리다. 락키 리커버리. 좀 이 뭐죠? 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영어 표현인데요. 이게 부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괴롭혔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또 제가 탈세계화라고 했죠. 경제 분절화, 경제가 둘로 쪼개지는 거. 그럼 보호무역 조치가 막 단행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게 아직 해소되지 않는 이게 세 가지가 불안 요인으로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 이런 것을 또 거론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사태. 이런 것들이 또 금융시장의 불안을 여전히 확산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MF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기 위한 준비, 그런 것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특히 제 채널에 어제 올라간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그 제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은행 부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은행이 부실하다면 부실한 그 특정 그 골마 있는 상처를 찾아가 보면 그게 주택 미분양 주택발 부동산 PF 이쪽 영역의 금융부실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많이 금융부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지만 미국의 그다음 주목될 만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기 국면의 온상 그걸 좀 찾는다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공실이 늘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경제를 좀 압박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영상을 어제 업로드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면 금융부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제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IMF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물가와 그리고 경기와 금융에 있어서 회복을 위해서는 울퉁불퉁한 그런 지형들을 잘 견뎌내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정말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 파월의 입에서도 범피한 로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고, OECD는 프레질하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이번에 IMF는 락키하다. 정말 울퉁불퉁한 돌들이 많은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정말 23년 경제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바로 알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관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서 23년 경제를 관찰하시면 어, 그런 돌들을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의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 즉시 분석을 통해서 시야도 넓어지고요. 좋은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내일 밤이죠. 미국 물가 발표가 되죠. 그 CPI 물가 발표 가지고 또 물가 확실히 잡혔나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고 3월 달에 은행 부실이 점증됐었기 때문에 그 3월 달에 물가 지표를 이번에 발표하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역시 저는 뭐 즉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그 다음 날이죠.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죠. 어, 그러면 이제 FOMC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5월에 과연 금리를 동결할 여지가 있나, 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더 집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의 발표라든가, 금리 결정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공부 필요하시다면 김광석과 함께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 그 영상이 같이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참조하셔서 경제 공부, 거시경제 공부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지기를 좀 의견을 올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